그는 말을 잃은 노인이었다. 반쯤 감긴 눈, 비틀린 손가락, 그리고 누구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던 사람. 나는 그의 간병인이었고 그저 또 한 명의 어르신을 맡은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때 너 목련나무 아래서 울고 있었지. 그 순간 30년 동안 닫아두었던 내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침대에 누운 그 남자, 30년 전 내 첫 남자였다.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윤지연, 59세,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한 지 12년째다. 나의 하루는 다른 이의 하루를 돌보는 일로 시작되고 다른 이의 밤을 대신 지켜보는 것으로 끝난다.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무게중심이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새로운 보호자를 맡게 됐다. 201호 김준혁 어르신, 당분간 지연 씨가 담당해주세요. 간호사가 내게 건넨 기록에는 72세, 뇌경색 후유증, 언어장애 및 편마비라고 쓰여 있었다. 난생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김준혁? 왠지 낯익은 듯하면서도 어디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날도 똑같이 침대를 정리하고 약을 챙기고 물수건을 데우고 그의 병실 문을 열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눈은 반쯤 감긴 채 몸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었고 왼쪽 손은 무기력하게 무릎 위에 얹혀 있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껍데기 같았다. 김어르신,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돌봐드릴 간병인 윤지연이에요.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보통은 이런 환자들이 익숙하다. 오래 누워 지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누워버린다. 그는 나를 바라보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하루를 돌보기 시작했다. 식사를 도와주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켜주고 심지어 밤에는 가끔씩 옆 침대에 앉아 손을 잡고 같이 잠들기도 했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고 고맙다는 말도 한 번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점점 아끼게 되었다. 이유는 없다. 그저 어딘가 그가 예전에 나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잠잘 때마다 낮은 신음을 흘렸다. 입을 벌린 채 아 하고 숨을 내쉴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 불편한 기시감에 휩싸이곤 했다. 그리고 병실 청소를 하던 어느 날 나는 그의 서랍 속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울고 있었다. 울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나였다. 숨이 멎는 듯한 느낌. 나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제자리에 넣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내 손을 움켜쥐었다. 목련나무 아래 그의 입에서 세 글자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너 울고 있었지. 하얀 치마, 보풀이 난 니트, 그리고 코끝이 빨갰어. 나는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30년 전 내게서 모든 걸 앗아간 그 남자의 것이었다. 김준혁? 나는 속삭이듯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너 나를 봤었잖아. 그렇게 울면서 왜 이제 와서? 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내가 처음으로 몸을 바쳤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를 가장 깊이 배신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몇 마디는 내 인생에서 가장 깊숙한 상처를 고스란히 끄집어냈다. 목련나무 아래 하얀 치마 입고 혼자 울던 너. 나는 몸을 일으키려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그건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기억이었다. 30년 전 봄의 끝자락 막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한복판의 작은 출판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내게 그는 첫 번째 좋은 어른처럼 다가왔었다. 김준혁. 당시 그는 편집장이었고 나는 신입 편집 보조였다. 그는 사무실에서 가장 말이 적었고 가장 칭찬을 아끼는 사람이었으며 가끔은 내 원고를 지나치게 오래 들여다보곤 했다. 글에는 너무 감정이 드러나 있으면 안 돼요. 그는 내게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이상하리만치 감정에 예민했다. 그가 내게 눈길을 주었을 땐 나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때 나는 세상에 대해 너무도 무지했고 사랑에 대해 너무도 갈망했으며 그가 주는 작은 친절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다. 퇴근 시간 이후 출판사 편집 회식이 있었고 술에 잔뜩 취한 나를 그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태웠다. 처음엔 고마웠다. 지하철 막차를 놓칠까봐 두렵기도 했고 그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안심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택시는 내 집 방향이 아니었다. 아, 잠깐 들렀다 갈 때가 있어요. 무섭진 않죠? 그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그가 이끄는 대로 그가 머물던 오피스텔로 따라갔다. 그날 밤 나는 술에 얼룩진 채로 그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절도
동의도 사랑도 아닌 모호하고 흐릿한 경계에 갇힌 채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내 머리카락을 넘기고 속삭였다. 넌 참 조용한 아이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나를 피했다. 사무실에서 더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메신저도 받지 않았고 나와 일하지 않으려 했다. 그 모든 무언의 태도는 한 가지 진실을 웅변하고 있었다. 그날 밤은 없던 일이야.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서울을 떠났다. 그날 밤 목련나무 아래서 나는 울었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장면은 매년 봄이면 꽃잎처럼 내 머릿속에 흩날렸다. 그리고 지금 30년이 흘러 나는 다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지연아. 그가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다. 그것은 그가 병에 걸린 이후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한 순간이었다. 너 나를 용서한 적 있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를 바라보는 내 눈동자는 억눌러왔던 고통과 버텨온 분노와 지워지지 않는 수치로 가득했다. 아무 일 없던 척하고 살았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그날을 기억해요. 그럼 왜 그땐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왜 그 다음날 나를 피했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다. 무서웠어요. 내가 어떤 짓을 한 건지 스스로 감당이 안 됐어요. 나는 몸을 돌려 병실을 나왔다. 그리고 복도 끝 간호사실 옆 빈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울었다. 울고 또 울었다. 그를 다시 만난 건 운명이 아니었다. 이건 내가 여전히 그날을 끌어안고 있었기에 끝내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병실 문을 다시 열었다. 그는 불 꺼진 침대 위에서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지연아, 한 번만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날은 절대 돌아가선 안 돼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울음을 그저 지켜보았다.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의 죄책감이 내 고통보다 크다는 걸 느꼈다. 김준혁의 눈물은 조용히 흘렀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울음이었다. 늙고 무기력한 육체 안에 고통스런 한 시절이 아직도 뚜렷이 박혀있다는 걸 나는 처음으로 실감했다. 나는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이제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그날을 잊게 만든 시간이 아니라 그날을 지운 척하며 모두가 견뎌왔던 시간이었단 걸. 그 후 며칠간 나는 김준혁의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묘한 기류를 느꼈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그것은 무언의 사죄였고 용서를 구하지도 못한 한 남자의 잔재였다.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더 미웠다. 왜 그땐 말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그는 아프게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날 오후 간호사실 앞에서 한 여자가 나를 불렀다. 실례지만 혹시 김준혁 어르신 간병인 되시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여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눈매가 준혁을 닮아 있었다. 혹시 가족분이세요? 그녀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말했다. 딸이에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딸, 그에게 딸이 있었단 말인가? 예전에 저와 어머니를 두고 떠났어요.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다가 올봄에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죠. 쓰러지셨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담담함 속엔 깊게 눌러 담은 원망과 냉소가 엿보였다. 솔직히 그분이 살아계신지도 몰랐어요. 저에겐 존재 자체가 지워진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가 누구의 인생에서든 가장 사랑받고 싶었던 시절에 가장 미움받는 선택을 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 사람 아직도 말을 못해요? 서연이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짧은 단어는 하세요. 이름 같은 것 혹은 기억의 조각 같은 것.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씁쓸하기만 했다. 기억? 아버지에게 그런 게 남아있었을 줄은 몰랐네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내가 감당하고 있던 이 시간들이 한 사람의 가족이 마주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김준혁에게 말했다. 오늘 따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떨렸다. 나는 그가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감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며칠 뒤 서연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엔 이른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김준혁의 아내였다. 그리고 나는 그 여인의 얼굴을 보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머, 혹시 지연 씨? 그녀는 나를 알아봤다. 30년 전
출판사 사무실에서 간식거리를 나눠주던 부편집장의 아내. 그때도 그녀는 작은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은 했었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사람에게 이미 지쳐 있었으니까. 그녀의 눈은 슬펐다. 지금은 그냥 모두가 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나는 그 손을 꽉 쥐었다. 그 누구보다 상처가 깊었을 또 한 명의 피해자에게 나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김준혁의 말은 마치 죽음을 앞둔 고백 같았다. 지연아, 나는 널 사랑한 게 아니야. 그땐 그냥 내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야. 나는 침대 곁에 앉아 그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그 말은 30년을 기다린 사죄였고 그가 평생 끌어안고 있었던 죄의 자백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내 안의 깊은 분노는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의 아내, 그녀의 이름은 강혜진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매일 조용히 손을 닦아주고 수건을 갈아주고 말없이 음악을 틀어주곤 했다. 내가 병실을 나설 때면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 지연 씨 앞에서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나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다. 예전과는 전혀 달라요. 이젠 숨지 않으려는 사람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요. 그걸로 된 거죠. 서연 역시 더는 날 경계하지 않았다. 우리는 병원 복도 끝 자동 판매기 앞 작은 벤치에서 가끔 커피를 함께 마셨다. 어릴 적 기억이 많진 않아요. 아버지가 집에 있던 시간도 짧았고 사진도 거의 없고 그녀는 종이컵을 비비며 말했다. 근데 간병인님 앞에선 아버지가 사람이 되네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람이요? 네. 죄책감이라도 품고 있는 사람. 그게 어디예요? 그녀의 말은 내게 이상한 울림을 주었다. 그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 속에 머물러 있었다. 김준혁의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다. 왼쪽 팔은 더는 반응하지 않았고 눈을 뜨는 시간보다 감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나는 언젠가 이 마지막을 지켜봐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전까지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편지. 그가 입원 직전 자신의 서랍에 남겨둔 편지 한 통이 서연의 손에 의해 나에게 전달된 것이다.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지연 씨, 이거 직접 읽으셔야 할 것 같아서. 나는 밤늦은 병원 기숙사방에서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잉크는 오래되어 번졌고 글씨체는 둥글게 흐려져 있었다. 지연아,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네가 울고 있던 그 순간 나는 인간이 아니었고 책임도 피하고 싶었던 겁쟁이였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내 눈을 볼 때마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래서 나는 떠났다. 가족도 사회도 기억도 모두를 버리고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가려 했다. 그런데 네 얼굴을 다시 보고 눈물이 났다. 나 같은 인간에게도 아직 누군가가 고통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 편지를 네가 보게 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의 죄는 절대 잊지 않았다. 미안하다. 그게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다. 나는 편지를 꼭 쥔 채 오래도록 울었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마지막 흔적이었다. 며칠 뒤 김준혁은 호흡곤란 증세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를 실은 침대가 복도를 지나갈 때 나는 그를 붙잡고 말았다. 김준혁 씨, 듣고 있어요? 그는 눈을 힘겹게 떴다. 나는 작게 속삭였다.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죄를 끝까지 끌어안은 당신은 비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눈을 감으며 짧은 한마디를 중얼거렸다. 고마워. 그것이 내가 들은 그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김준혁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새벽 3시 42분 기계음이 짧게 울린 뒤 간호사의 손이 그의 맥박을 확인했고 그의 이름이 적힌 차트에 작은 X 표시가 더해졌다. 나는 그 옆에 있었다. 손을 쥐고 있었다. 그 순간에 그는 다시 나를 불러보지 않았다. 다시 이름을 부르지도 다시 과거를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람 한 명이 자신의 모든 것을 껴안은 채 조용히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마치 용서를 구하듯 편안했고 오히려 그동안 내 눈 속에 떠다니던 그 남자의 그림자가 사라져가는 듯했다. 나는 그가 놓고 간 무게보다 그가 마지막에 보여준 인간다움이 더 오래 마음에 남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아내 혜진, 딸 서연, 그리고 나. 장례식장 안의 인원은 셋뿐이었다. 서연은 흰 국화꽃을 들고 조용히 영정 앞에 섰다. 이 사진, 젊었을 때 아버지와 여행 갔을 때예요. 저 사진 속 미소가 진짜였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벽처럼 단단했고
말없이 떠난 남자였다. 나에게도 그는 상처를 남긴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엔 가장 인간다운 이별을 건넨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 혜진은 관 앞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폈고 나보다 약한 존재에게 항상 등을 돌렸죠. 나는 그녀의 말에 숨이 막힐 듯했다. 근데 지연 씨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 안에 조금씩 사람다움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선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장례 마지막 날 서연이 내게 작은 종이 상자를 건넸다. 이건 아버지가 입원 전에 혼자 정리했던 거예요. 지연 씨한테 가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상자를 받았다. 안에는 낡은 편지지, 내가 어릴 적 썼던 이름이 적힌 수첩 조각,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중 하나엔 흑백의 빛바랜 배경 속 목련나무 아래 누군가를 찍은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울고 있는 나였다. 그가 30년 동안 그 장면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나는 다시 무너졌다. 용서는 아직 아니지만 그의 후회가 그의 모든 날을 덮고 있었다는 사실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그의 유품 중 일부를 정리하다 손때 묻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그 공책엔 매일매일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2020년 6월 1일 오늘도 꿈에서 지연을 봤다. 말없이 걷기만 했다. 2021년 3월 17일 나의 유일한 죄 그리고 유일한 기억. 2022년 8월 8일 언제까지 이 죄책감과 살아야 할까? 아마 끝까지겠지. 나는 그가 그날 이후 한 번도 그 장면에서 벗어난 적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공책 마지막 장에 조용히 한 문장을 남겼다. 당신이 남긴 죄는 내 생을 삼킬 만큼 컸지만 마지막에 남긴 후회는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책을 봉투에 담아 서연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읽다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아버지를 인간으로 떠나보내주셔서. 나는 요양병원을 그만두었다. 그를 간병했던 시간은 내게 새로운 의미를 남겼다. 치유라는 말은 언제나 가볍게 들렸지만 어쩌면 그와 내가 서로에게 남긴 마지막 흔적들이 그 말의 진짜 의미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를 끝내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나를 기억했고 죄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죽는 순간까지 내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살게 만들었다. 병원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김준혁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나는 그가 누웠던 병실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상했다. 그를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를 그리워하는 것도 아닌데 그 방의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사람 하나가 떠난 공간은 기억만을 남기고 속절없이 비어있다. 병원 측에서는 며칠 더 쉬고 돌아오라는 배려를 했지만 나는 조용히 사직서를 냈다. 간병인 일, 이제 그만하려고요. 총무과장은 놀라지도 않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지연 씨,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하나를 간병한다는 게 그 사람의 삶까지 마주하는 일이더라고요. 퇴사 후 나는 몇 년 동안 비워뒀던 서울 북쪽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내가 김준혁과의 일을 끝낸 뒤 처음으로 나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었던 곳이었다. 좁고 낡고 햇빛조차 잘 들지 않았지만 나는 그곳에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리고 얼마 뒤 한 통의 엽서가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글씨체는 익숙했다. 지연 씨, 저는 요양병원에서 청소를 도와주던 김할머니의 조카 한유진입니다. 김준혁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 어르신이 보관하던 물건들 중 지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노트를 발견했어요. 연락처를 몰라 병원 기록을 뒤졌고 어렵게 이 주소를 찾았습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직접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다. 지연이라는 이름, 김준혁의 물건, 그리고 작은 노트. 나는 본능적으로 그 안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조각이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뒤 나는 엽서를 보낸 주소로 향했다. 도봉구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2층짜리 낡은 주택의 한쪽에서 한유진이라는 여성이 나를 맞이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말투와 조용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맞으시죠?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차를 내오고 낡은 박스를 하나 꺼내왔다. 이게 어르신이 숨기듯 보관하시던 것들이에요. 절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셨대요. 나는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노트 한 권과 오래된 명함,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노트는 일기처럼 보였다. 1994.3 12 지연의 이름을 들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 난 그녀를 피해야 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내가 발붙일 자리는 없었으니까. 2001.6
23. 우연히 강남 도서관에서 그녀를 봤다. 한 아이와 함께였다. 아이는 초등학생쯤. 그녀의 딸일까? 내 아이일까?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김준혁에게 딸이 있다고 들은 적 없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기록은 노트 중간에 덧붙여진 메모였다. 지연이 알고 있을까? 우리가 가졌던 그 밤 이후 내게 전해지지 않은 어떤 사실을. 그 아이. 어쩌면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설마. 나는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걸 어쩌면 좋아요. 한유진 씨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맴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 노트를 가만히 꺼내 다시 펼쳤다. 그리고 다시 그 메모 옆에 작게 적힌 병원 이름을 보았다. 영지산부인과. 그건 내가 30년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됐던 병원이기도 했다. 나는 그 병원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몸이 덜덜 떨렸다. 혹시 그 아이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나는 정말로 그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나는 한밤중에 영지산부인과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잊고 싶었던 이름이었다. 실제로 잊었다고 믿어왔던 이름이었다. 30년 전 그 병원에서 나는 임신 판정을 받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병원 문을 나섰었다. 그리고 그 뒤로 내 기억 속의 병원 이름은 마치 꿈처럼 희미해졌다. 그런데 지금 김준혁의 노트 속에서 그 이름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곧바로 주소를 검색했다. 그러나 영지산부인과는 이미 폐업한 지 15년이 넘었다는 결과만이 돌아왔다. 대신 그 병원 자리는 지금은 요양센터로 바뀌어 있었고 간신히 온라인에 남아있는 폐업 당시의 기사 몇 줄과 전화번호 하나가 전부였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네, 여긴 영지재활요양센터입니다. 간단한 응대였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예전에 이 자리 산부인과였던 거 아시나요? 영지산부인과라고 수화기 너머의 여성이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센터장님 어머님이 그 병원 원장이셨어요.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렇다면 혹시 그 당시 환자 기록 같은 건?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치만 혹시 몰라서 몇 년 전까지 기록들을 일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녀는 내게 센터장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며칠 후 나는 요양센터가 위치한 양평으로 향했다. 한겨울의 끝자락 도로 위로는 싸늘한 바람이 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아직 남은 눈들이 얼어붙어 있었다. 요양센터는 작은 시골 마을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센터장이라는 여성, 정미숙 씨는 나를 정중히 맞아주었다. 지연 씨 직접 오셨네요. 그녀는 나보다 몇 살 위로 보였고 말투와 태도에서 오랜 의료인의 기품이 느껴졌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도 병원 정리하면서 대부분 폐기하긴 했는데 그녀는 조용히 창고의 문을 열며 말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런 걸 남겨놨어요. 나는 커다란 상자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빛바랜 종이, 누렇게 변색된 차트들, 그리고 오래된 필기체로 쓰인 출산 기록지들, 수십 개의 파일 사이를 파고들던 중 나는 한 이름을 발견했다. 윤지연. 내 이름이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파일을 꺼냈다. 이름, 주민번호, 진단일자 1993.12. 14. 초기 임신 확인. 다음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출산 기록이 없어요. 나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때 정미숙 씨가 내 옆에 앉았다. 이 파일은 원래 폐기 대상이었는데 어머님이 직접 빼놓으셨던 거예요. 간호사분들 이야기로는 당시 그분이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던 기록은 버리지 않고 별도로 정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다시 파일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뒷장에 덧붙여진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임신 중단 원치 않음, 보호자 연락 두절 상태, 환자 보호 목적상 조치 대기 중, 단독 출산 가능성 있음, 분만 시기 1994년 7월경 예정. 그 이후 기록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숙소에서 앉아 30년 전 그 겨울을 떠올렸다. 그날 병원에서 나왔을 때 나는 눈보라를 뚫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배는 아직 눈에 띄지 않았고 나는 임신이 부끄러운 일이란 걸 스스로에게 세뇌하듯 말하며 지우려고 애썼다. 그러나 김준혁의 노트엔 내가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는 그 아이를 받고 심지어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럼 나는 정말 아이를 낳았던 걸까? 그리고 그 기억이 지워진 걸까? 나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기억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특히 강한 외상 후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억이 봉인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물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산모에게 임신 자체가 극심한 트라우마였고 사회적 지지나 보호도 없었다면 일부 기억이 왜곡되거나 심지어 삭제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물었다. 하지만 출산이라는 건 그렇게까지 잊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신체적인 감각은 남지만 기억은 감정의 보호 아래 숨을 수 있어요. 특히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약물 처치를 받거나 의도적으로 잊게 하려는 개입이 있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물리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내가 아이를 낳았던 걸까? 그 아이는 살아있었던 걸까? 김준혁이 알았던 건 무엇이고 숨겼던 건 또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 30년 전 나는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누군가 혹은 내가 철저히 지워버렸을 수도 있다. 이 가설 하나가 내 삶의 모든 의미를 바꿔놓고 있었다.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을 찾아 기억 저편으로 직접 걸어가기로 했다. 그날 나는 김준혁의 전 부인 강혜진을 찾아갔다. 그녀는 뜻밖에도 나를 평온하게 맞이했다. 지연 씨, 올 줄 알았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차를 내어주고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혹시 30년 전 제가 아이를 낳았는지 그걸 아시나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후 작게 입을 열었다. 알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이 막혀왔다. 그날 그 사람 당신을 병원까지 데려갔어요. 그녀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돌아온 얼굴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너져 있었죠.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아이, 살아있었던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당신이 원치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신은 그 아이를 지키고 싶어 했죠. 그런데 왜 기억이 없을까요? 왜 난 출산한 기억조차 없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아이를 낳은 뒤 병원 측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다고 판단했어요. 수면제를 과도하게 처방했죠. 그리고 그 아이는 김준혁이 직접 데려갔어요. 입양시킨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사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아이가 입양되지 않도록 지인의 도움을 받아 비공식 위탁 형태로 맡겼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한유민. 당시 위탁했던 여성의 성을 따랐어요.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유민이는 지금 서울에 살아요. 그리고 당신 이미 만났을지도 몰라요. 나는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요양병원에서 김할머니 청소를 돕던 조카딸 기억나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한유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아이가 한유민이에요. 숨이 막혔다. 나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유진, 그녀는 내게 김준혁의 노트를 전달해준 사람이었다. 매일 병원 복도를 오가며 인사를 건네던 조용한 아이. 그 아이가 내 딸이었다니. 그 순간 내 기억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조심스러움, 차분함,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익숙함, 그 모든 것이 이제 와서야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혜진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감쌌다. 그건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받아들여야 할 이야기였어요. 억지로 알게 되면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나는 한유진, 아니, 한유민을 다시 만나야 했다. 그녀에게 사실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30년을 잃어버린 채 기억조차 없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 내가 너의 친모야라고 말하는 건 어떤 감정을 건드릴까? 나는 며칠 동안 편지를 썼다. 그리고 찢었다. 다시 쓰고 다시 찢었다. 끝내 어떤 문장으로도 그녀에게 다가설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가 일하는 도서관을 찾아갔다. 멀리서 바라본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셔츠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그 순간 그녀가 나를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도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우리는 서로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 나는 그녀의 이름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한유민, 한유민. 그러다 문득 입 밖으로 흘러나온 건 다른 이름이었다. 유진아.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본 얼굴 위로 빛이 흘렀다. 지연 씨?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단정했다. 그동안 내가 수없이 마주했지만 결코 알아보지 못했던 그 눈이었다. 나는 다가가며 작게 말했다. 우리 할 얘기가 있어요. 도서관 근처 조용한 카페. 우리 둘 사이엔 차가 싣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뭔가
예감이 들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에 쥐고 있던 편지 한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 편지는 내가 수십 번 찢었다가 다시 쓴 고백이었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널 놓고 떠났던 것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다 내 몫에 버린 줄 알고 살았어. 하지만 지금은 네 눈을 바라보고 말하고 싶었어. 나는 너의 엄마야. 그녀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저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처음 본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 김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우는 모습을 보며 내가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는지도 이제 알겠어요.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더욱 저미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같이 작은 대화를 나눴다. 어색함은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 생겨나는 이름 모를 울림은 둘만이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과거를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는 모든 걸 말해야 할 거라 생각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감추었고 어떤 죄를 안고 살았는지. 그날 밤 나는 김준혁의 노트 사이에서 숨겨진 USB 하나를 발견했다. USB 속에는 짧은 영상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김준혁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수척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눈. 유민아, 네가 이 영상을 볼 땐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친아버지야.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지연이는 너를 원했다. 너를 낳기 위해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 하지만 난 도망쳤지. 죄를 지었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어. 지연이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야 했어. 왜냐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영상 속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진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엄마를 지켜주는 사람은 되어주고 싶었어. 네가 그녀의 손을 잡아준다면 그걸로 내 삶의 마지막이 조금은 덜 비참해질 것 같아. 나는 그 영상을 유민에게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고 나중에 혼자 보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영상을 다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핸드폰을 꼭 끌어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그 아이가 내가 놓쳤던 인생의 전부라는 걸 이제야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나 길게 걸었다. 꽃이 피기 시작한 봄의 초입.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다. 혹시 어릴 적에 기억나는 사람 있어? 유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눈 오는 날 목련나무 아래에서 혼자 울던 여자가 있었어요. 꿈처럼 어릴 때부터 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그게 엄마였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다. 그녀가 기억하는 그녀의 유년이 내가 잊었던 나의 고통과 맞닿아 있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오후 나는 유민과 함께 목련나무 아래를 다시 찾았다. 그 나무는 30년 전의 시간 속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이 나무 꿈에서 본 것 같아요.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아마 내 기억 어딘가에 아주 깊숙이 남아 있었던 거야.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한 장 그녀의 어깨 위에 살짝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것을 조심스레 떼어냈다. 엄마라는 단어 정말 낯설었는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질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다. 엄마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 이토록 아픈 기쁨이 될 줄은 몰랐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걸었고, 함께 조용히 서로의 이름을 되새겼다. 나는 가끔 그녀를 보며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하곤 했다. 이 아이를 품었던 시간은 짧았지만 이 아이를 잃었던 시간은 너무도 길었구나.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되찾았고 그건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우리만의 기적이었다. 어느 날 유미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 김어르신이 남긴 서류가 하나 더 있었어요. 변호사님 통해서 전달받았는데. 그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봉투에는 김준혁의 손으로 쓴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지연, 나는 마지막까지 너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전부를 걸고 너와 유민이가 서로를 다시 찾게 되길 바랐다. 내 전 재산은 크지 않지만 그 일부를 유민과 너에게 남긴다. 단지 돈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삶을 이어갈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유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의 삶이 누군가의 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깊은 사랑으로 완성되기를 바란다. 나는 유언장을 읽으며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다. 그는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가장 못난 방식으로 시작한 인연이 가장 인간다운 방식으로 끝을 맞이했다. 우리는 그가 남긴 집을 정리하며 함께 작은 계획을 세웠다. 한쪽 방을 작은 글쓰기 작업실로 꾸미고 또 한쪽엔 사진들과 유품을 보관할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언젠가 내가 내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요. 유민이 말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나도 몰랐던 시작에 대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거야. 그녀는 작게 웃었다. 엄마가 먼저 써요. 엄마의 시간부터.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 달 뒤, 우리는 함께 작은 책방을 열었다. 다시 봄이라는 이름이었다. 그곳은 책을 파는 곳이면서 기억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했다. 노란 조명 아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눈물을 나누고 마음을 채워갔다. 그녀와 내가 처음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그날처럼 어느 날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책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아이는 유민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모, 여기 책 써 있어요. 목련나무 아래서. 유민은 고개를 돌려 그 책을 가리켰다. 바로 내가 쓴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원고였다. 나는 그의 간병인이었다. 그런데 그는 내 젊은 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책 속엔 상처와 용서,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모가 아니라 이젠 엄마예요. 유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상처가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되어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진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따뜻함으로 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댓글로 인사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